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음식과 일상 강의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지난 5주차 수업에서는 산나물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에서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국은 산이 많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서울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북쪽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에나 산이 있는 자연환경 조건은 작은 소도시는 물론이고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다른 대도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나물이 자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식용할 수 있는 나물의 종류를 알고 다양한 나물을 섭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물 채취와 관련한 지식과 음식 문화가 발전해 왔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나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도 한국인이 나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랍니다. 흔히 한자어로 해초라고 부르고 순 우리말로는 바닷나물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은 산이 많기도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또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고 섬이 많아서 국토 면적에 비해서 해안선이 매우 깁니다. 어떤 통계에는 한반도의 해안선은 중국 해안선의 70%에 달한다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내륙이라도 직선거리로 200km 이내면 바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초를 먹는 문화가 발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해초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 이민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서양에서도 조금씩 해초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식 등의 특별한 목적인 경우가 많고 해조류를 사용한 요리를 아직도 이색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조류 식용 문화가 발달한 동아시아에서도 갯바위에 자생하는 만여 종의 해조류 중에서 겨우 150종에서 200여 종의 내외의 해조류만 식용합니다. 만여 종의 해조류 중에서 어떤 해조류를 식용할 것인가는 생물학적으로 식용 가능 여부보다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선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는 구한기에 해초를 뜯어먹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소금을 섭취하기 위해 해초를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조류는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를 담은 식재료가 아닙니다. 오늘 수업에서도 살피겠지만 해조류 식용은 결국 상징적 의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개되어 온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강생 여러분과 한국 사람들이 해초에 부여하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각지에서 해조류를 채취하기 위해 발달한 기술과 조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초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오래전부터 중요한 조공품 중의 하나로서 국가 간 관계에서 사용되는 선물이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중국 당나라 의서인 본초 수뷰에 의하면 신라인은 허리에 새끼줄을 메고 바닷속에 잠수하여 대엽조라는 해조류를 채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엽조라는 것이 어떤 해조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자어 그대로 하면 큰 잎을 가진 식물이라는 뜻이기에 아마 다시마나 말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비슷한 시기 중국의 남해약보에는 신라인이 곰포를 채취하여서 중국에 수출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곰포는 현재 우리가 다시마라고 부르는 해초입니다. 그러나 과거 문헌에 기재된 다시마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다시마, 즉 곰포를 지칭하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596년 명나라 시대 이시진이 쓴 본초 강목은 창이나 부종이 심할 때 기가 뭉쳐서 생긴 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약재로 해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 초집8에서 수초 22종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해초는 해조, 해대, 곰포입니다. 이 세 가지 해조류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뭉친 기를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었던 듯 보입니다. 이시진은 이중 송나라 학자인 동원경이 곰포를 설명한 부분을 인용해 지금은 고려에서만 난다. 삼을 삶듯이 줄로 꺼면 황흑색이 되고
부드러우면서 즐겨서 먹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도원경의 생물연대가 456년에서 536년이니 이때 고려는 고구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해학본초를 저술한 이순을 인용해 신라에서 나는 것은 잎이 가늘고 황흑색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순은 생물연대가 907년에서 959년으로 고려시대의 당나라 사람입니다. 저자인 이시진은 의학적 효과에 대해서는 방광에 뭉친 기를 풀어줄 때 고려에서 나는 곰포를 삶아 쪼갠 뒤에 다른 재료와 함께 타먹으면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료를 엮어 18세기 말에 간행된 해동 역사에도 고구려나 신라인들이 곰포를 채취하여 새끼줄 꼬듯이 꼬아 중국으로 유통했고 발해의 남쪽 바다에서 곰포를 생산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5세기 중반에 간행된 고려사에도 고려가 해체를 원나라 황태우에게 바쳤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로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곰포를 중심으로 신라와 고려의 해조류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이미 당시에 중국에서 해조류가 의약품으로서 효능이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는 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다시마, 즉 곰포를 소비하는 일을 비단 삼국시대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곰포를 통한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가 이후에 정체되거나 약화되었지만 또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일본과의 무역이 단절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다시마의 소비량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시마는 일본이 중국에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다시마는 일본의 가장 큰 섬인 혼슈 최북단이나 가장 북쪽에 있는 섬 홋카이도에서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1889년 홋카이도 북부 레분초 신사에 복납된 그림입니다. 레분섬은 이웃의 리시리 섬과 함께 리시리 다시마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림 안의 배에는 다시마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다시마는 대형 운반선에 실려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일본 최남단의 오키나와에 있던 육구왕국을 거쳐 중국 상해로 들어가 중국 내륙 곳곳으로 유통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곰포가, 즉 다시마가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서도 소비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미역을 비롯해 가사리류, 매생이, 감태, 청각, 다시마, 곰포 등의 다양한 해조류가 곡물, 진상으로 바쳐졌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454년에 완성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각 고을별로 곡물과 토산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해인은 김을 지칭합니다. 곰포, 해대, 다시마는 서로 같은 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피겠지만 과거에는 서로 구분되는 종이었던 듯 보입니다. 크게는 다시마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곽, 분곽, 상곽, 조각 등의 다양한 미역류도 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문화에 따라 종을 여러 범주로 세분화하기도 하고 대략 하나의 범주로 놓기도 합니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특히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한반도 영토 내의 자연환경의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바닷나물에 대한 범주도 약화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특히 전라도에 해조류가 많습니다. 지금도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먹는 세모가사리, 가사리, 우뭇가사리, 황각, 청각, 매생이 등도 보입니다. 우뭇가사리는 끓였다가 건조하면 말랑말랑한 묵처럼 변합니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지금도 해장용이나 여름철 더위를 쫓는 음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세모가사리 등의 가사리는 일본에서 건축자재나 직물자재로 사용되던 것으로 개항 전부터 일본에 수출되기 시작해 20세기 후반까지 그 수출이 계속되었습니다. 황각은 19세기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의 설명에 따르면 전라도 지방에서 듬북이, 듬백이 등으로 불리는 해초입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바닷나물이지만 전라도 지방에서는 듬북이, 표준어로는 뜸부기는 제사상에 올리는 해초라서 가격도 높았고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따라서 채취하는 사람이나 유통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해초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각, 매생이 등이 있습니다.
청각은 지금도 전라도 지방에서 김치를 담글 때 종종 넣는 해초입니다. 또 최근에 건강식으로 인기가 있고 양식도 하고 있는 매생이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알 수 없는 해조류의 이름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것들이 15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니 음식 문화의 지속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죠. 다음으로 약 80년 뒤인 1530년에 간행된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도 각 고을별로 다양한 해조류가 등장합니다. 각 도별로 정리하고 등장하는 빈도수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황해도와 현재 함경도를 의미하는 함길도에는 해조류가 없습니다. 함경도는 곰포의 주요 생산지였고 경기도 황해도의 외해 도서에서 해조류가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은 아닐 테고 이 책에 실리지 않았을 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곽, 사곽 등의 미역류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어 해이, 즉 김도 많이 등장합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세모가사리나 우뭇가사리가 등장합니다. 환각, 즉 듬부기는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또 전라도에서는 청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9세기 초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조선 후기에 함경도에서만 산출된다고 했던 곰포가 경상도와 평안도에서도 산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중국 측 문헌에서 신라에서 곰포나 해대를 채취해 중국에 수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면 경상도에서 곰포나 해대를 생산하였다는 점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헌에 기록된 곰포가 다른 해초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아마도 장기에 걸쳐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곰포의 생산지가 변동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조선에서 해조류는 국가 간 관계,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잇는 상징적인 재화였던 것입니다.